새벽 2시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밤 지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통화는 끊어졌습니다. 몇 시간 뒤 경찰로부터 온 전화. 따님이 다리 아래에서 발견됐습니다. 성우의 세상이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선영은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고 오히려 화장실에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장례 끝나면 바로 만날 수 있어요. 보고 싶어요. 딸의 죽음 앞에서도 불륜 상대를 그리워하는 아내, 성우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잘못됐음을 직감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서울 근교의 한 아파트 단지, 이른 아침 햇살이 베란다 유리창을 비추고 있습니다. 박성우는 오늘도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55년을 살아오면서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습관이었죠.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성우에게 아침은 전쟁터였습니다. 현장 확인, 자재 발주, 직원들 출근 체크까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성우는 조용히 침실을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이미 아내 이선영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52살의 선영은 10년 전부터 미용실을 운영하며 나름의 커리어를 쌓아온 여성이었죠. 한때는 성우에게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현장 일찍 나가세요? 선영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응, 강남 쪽 현장 마무리해야 해서. 성우가 대답했지만 선영은 이미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며 미소 짓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성우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요즘 들어 선영은 자꾸만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황급히 베란다로 나가 통화를 하곤 했죠. 누구랑 통화하는 걸까? 왜 내 앞에서는 안 받지? 성우는 속으로 의문을 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부부란 게 그런 거라고, 서로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결혼 생활 25년, 이제는 열정보다 익숙함으로 함께 사는 관계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딸 지은이 나왔습니다. 아빠, 벌써 일어나셨어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26살의 지은은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딸이었습니다. 성우에게 지은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죠.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는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우리 딸 밤 근무하고 왔는데 괜찮아? 성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전 괜찮아요. 아빠야말로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은이 아빠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의 성우는 하루의 피로가 스르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 엄마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딸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걸 알아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각자의 비밀을 품고 사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든든해요.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성우는 모든 게 괜찮다고, 이 정도면 행복한 가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파트에 살고 각자의 일을 하며 딸도 훌륭하게 자라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성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 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요. 선영의 차갑게 식어가는 시선, 점점 늘어나는 외출 시간, 그리고
스마트폰 속 비밀들. 성우는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게 되면 이 평범한 일상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성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 준비를 하고 아이들은 등교를 하고 세상은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성우의 가슴속 어딘가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성우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길한 상상은 하지 말자고,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을요.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 성우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자리에 누운 선영은 벌써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아니, 잠든 척하고 있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요즘 선영은 성우와 눈을 마주치는 일조차 피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천둥 소리가 집 전체를 뒤흔들 듯 울렸고 번개가 어둠을 순간적으로 밝혔습니다. 성우는 불안한 마음에 뒤척이다가 물 한 잔을 마시러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지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 딸에게서 걸려온 전화. 성우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성우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지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소리와 섞여 딸의 음성이 더욱 애절하게 들렸죠. 지은아, 무슨 일이야? 어디야? 지금 어디 있어? 성우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말과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뚝. 짧은 신호음만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성우는 황급히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통화 연결음만 울려 퍼졌죠. 성우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솟구쳤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은 직감이었습니다. 여보, 여보. 성우는 침실로 달려가 선영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귀찮다는 듯 몸을 돌렸습니다. 왜 그래요? 자야 하잖아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이한테 전화 왔어. 이상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성우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선영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밤 근무하느라 힘들어서 그런 거겠죠. 괜히 호들갑 떨지 말고 자요. 선영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성우는 아내의 냉담한 반응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무심할 수 있을까? 딸이 힘들다고 전화했는데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단 말인가? 성우는 혼자서 옷을 챙겨 입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일단 밖으로 나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성호 씨 맞으시죠? 저는 서부경찰서 형사 김동수입니다.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경찰이라니. 새벽에 경찰에게서 전화가 온다는 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따님 박지은 씨 맞으시죠?
지금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의 말에 성우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 딸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성우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전화로는 자세히 말할 수 없다며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만 했습니다. 성우는 정신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빗길을 달리는 내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경찰관 2명이 서 있었고 형사 1명이 성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 맞으시죠? 형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님이 병원 근처 한강 지류에 있는 다리 아래에서 발견됐습니다. 투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의 말에 성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고개를 숙인 채 안타까운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유서는 없었습니다. 현장 상황으로 봐서는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전화 통화를 했던 딸이, 아빠 사랑한다고 말했던 딸이 이제 차갑게 식은 시신이 되어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따님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영안실로 향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 천을 걷어내자 지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하고 차가운 얼굴. 성우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성우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의 차가운 손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선영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성우는 선영을 보며 기대했습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선영은 지은의 시신을 보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왜 그랬을까요?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그냥 운명이겠죠. 그 말에 성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운명? 자기 딸이 죽었는데 운명이라니. 이게 엄마가 할 소리인가? 성우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선영에게 무언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지은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섬뜩한 불안감이 성우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친척들과 지은의 병원 동료들, 몇몇 친구들이 찾아와 조문을 했습니다. 성우는 3일 내내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도 말랐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시간이 흘러가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죠. 선영은 장례식장 한편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차분하게, 너무나 차분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성우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딸을 잃은 엄마치고는 너무 침착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죠. 조문객 중 한 명이 선영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언니 많이 힘드시죠? 우리 지은이가 얼마나 착한 앤데. 하지만 선영은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고 선영은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눈여겨봤습니다. 장례식장에서조차 전화를 받으러 나가다니 도대체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성우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살짝 뒤를 따라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장례식 중이라니까요. 선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가 다급했습니다. 나중에 연락할게요. 지금은 정말 곤란해요. 통화를 마친 선영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성우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속에서 의심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지은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성우는 차마 그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후 성우는 결심했습니다. 딸의 유품을 정리해야겠다고. 그래야 마음의 정리도 될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지은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딸의 채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간호사 수첩이 놓여 있었고 침대 옆에는 인형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지은이 쓰던 다이어리가 나왔습니다. 성우는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일상적인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환자분이 퇴원하셨다. 정말 기뻤다. 아빠가 저녁 사주셨다. 행복했다. 딸의 글씨를 보며 성우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다이어리를 덮고 다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지은이 쓰던 휴대폰 충전기와 이어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성우는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날짜별로 적힌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3월 15일. 엄마가 또 늦게 들어오셨다. 4월 2일. 엄마 핸드폰에서 모르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4월 15일. 엄마를 따라갔다. 미용실이 아니었다. 성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점점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성우는 급히 지은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지은의 생일이었습니다. 노트북이 켜지자 바탕화면에 여러 폴더가 보였습니다. 그중 사진이라는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수많은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족 사진, 친구들과 찍은 사진, 병원에서 찍은 사진들. 스크롤을 내리던 성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영의 미용실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선영과 한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선영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고 선영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최민석? 성우도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선영의 미용실에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회사 대표였습니다.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죠. 공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 속 모습은 달랐습니다. 선영을 바라보는 최민석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영의 표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우는 사진을 저장하고 다른 사진들도 확인했습니다. 몇 장 더 스크롤을 내리자 또 다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카페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선영과 최민석이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맞닿아 있었습니다. 성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상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성우는 사진 파일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달 전에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지은이 이 사진들을 찍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딸이 엄마를 미행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은은 무엇을 보았을까? 그리고 그것이 지은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걸까? 성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선영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너무나 평온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당신
최민석이라는 사람 알아요? 성우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선영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누구요? 잘 모르는데요. 선영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성우는 그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미용실에 자재 납품하는 사람 아니에요? 최민석 대표. 성우가 다그쳤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사람. 사업상 아는 사람이에요. 왜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사업상 아는 사람이면 왜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성우가 쏘아붙였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선영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성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선영과 최민석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선영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물어볼 말이에요. 이게 대체 뭐예요? 성우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숨막히는 침묵이었습니다. 성우는 선영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선영이 소리쳤지만 성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여행 일정표가 나왔습니다. 태국 방콕 2인 항공권 예약 확인서. 출발 날짜는 일주일 뒤였습니다. 지은의 사망 일주일 후였습니다. 성우는 예약 확인서를 보며 몸이 떨렸습니다. 동반자 이름란에는 최민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딸이 죽고 일주일도 안 돼서 다른 남자와 여행을 가려 했다니. 성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죠. 성우는 예약 확인서를 손에 쥔 채 아내를 노려봤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설명해봐요. 이게 뭐냐고요? 성우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어쩌면 오해일 수도 있다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선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성우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았습니다. 미안해요.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해 못할 거예요. 당신은 나를 몰라요. 그 말에 성우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을 모른다고 말하다니. 딸이 죽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다른 남자와 여행을 계획한 사람이 할 소리인가. 당신이 나를 몰랐던 거 아니에요? 우리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얼굴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은이 일은 정말 안타까워요. 하지만 제 인생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성우는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알던 아내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냉혹하고 이기적인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니, 잠을 청하려 했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선영과 최민석의 관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것이 지은의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성우는 오랜 친구인 김영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준은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형준아,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성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형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행 예약 내역 좀 확인해 줄 수 있어? 이선영, 최민석 이름으로 된 거. 성우가 말했습니다. 형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 뒤 형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우야, 확인했어. 방콕행 2인 항공권 맞아. 출발은 이번 주 토요일이고 호텔도 예약되어 있더라. 디럭스 스위트룸으로. 형준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성우는 전화를 끊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호텔 예약까지 되어 있다니. 이건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여행이었습니다. 딸의 제삿날도 되기 전에 말입니다. 성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성우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방콕행 비행기 출발 시간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성우는 출국장 입구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공항 로비. 성우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9시 30분쯤 선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밝은색 원피스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최민석이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행복해 보였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오해도 착각도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정말로 다른 남자와 여행을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죽은 지 겨우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성우는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최민석이 선영의 캐리어를 챙기고 선영이 최민석의 팔짱을 끼는 모습, 출국장 앞에서 셀카를 찍으며 웃는 모습. 성우의 눈앞이 붉게 변했습니다. 달려가서 두 사람을 떼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참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지금 여기서 소동을 피우면 안 돼. 성우는 휴대폰을 꺼내 두 사람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여러 장을 연속으로 찍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어깨를 기대는 모습, 함께 웃는 모습. 모든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성우는 공항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지은의 영정 사진만이 거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성우는 딸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아빠가 너무 무능했어. 내가 왜 힘들어했는지 몰랐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성우는 며칠 동안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선영과 최민석의 문자 내역을 복구했습니다. 통신사에 요청해서 통화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미용실 건물 관리실에 부탁해서 CCTV 영상도 받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선영과 최민석의 불륜 관계. 문자 내역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곧 자유로워질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남편은 이제 상관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선영이 최민석에게 보낸 문자들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니 지은이 죽기 전부터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지은의 장례식 당일 보낸 문자였습니다. 장례 끝나면 바로 만날 수 있어요. 보고 싶어요. 선영이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보냈던 문자였습니다. 최민석의 답장도 있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소. 힘내요. 곧 우리만의 시간이 올 거요. 성우는 문자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기 딸의 장례식장에서 불륜 상대와 사랑을 속삭이다니. 이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성우는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기로. 선영과 최민석이 저지른 일을
폭로하기로 말입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지은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딸이 왜 죽어야 했는지, 딸이 마지막으로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했습니다. 성우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블로그를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죽음 뒤 아내는 불륜남과 여행을 갔습니다. 제목을 달고 모든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사진, 문자 내역, 통화 기록, 여행 예약 확인서, 하나도 빠짐없이 올렸습니다. 글을 다 쓰고 성우는 마우스를 업로드 버튼 위에 올려놨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모든 게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성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클릭했습니다. 업로드 완료. 글이 인터넷에 올라갔습니다. 글이 올라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회수가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수백, 수천, 수만. 댓글도 폭주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니 믿기지 않네요. 딸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도 안 갑니다. 불륜 저지른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람들의 분노는 선영과 최민석을 향했습니다. 누군가 그를 캡처해서 소셜미디어에 퍼뜨렸고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선영의 미용실 주소가 알려졌고 최민석의 회사 이름도 공개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두 사람의 신상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선영이 태국에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공항에는 이미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고 마이크가 선영의 얼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불륜 사실이 맞습니까? 딸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용실은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전화로 예약을 취소했고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미용실 문 앞에는 누군가 붉은 페인트로 불륜녀라고 써놓았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미용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민석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축자재 회사는 거래처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과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주요 거래처 대부분이 등을 돌렸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사장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집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인터넷 뉴스에는 연일 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딸 잃은 남편, 아내의 불륜 폭로, 도덕성 논란, 미용실과 건축회사 폐업 위기 댓글 반응은 압도적으로 성우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마음은 전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아무리 선영과 최민석을 망가뜨려도 지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라 딸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현관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당신이 먼저 배신했잖아요. 우리 딸 장례식장에서 그 남자한테 문자 보낸 거 알아요.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선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성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은이 죽었을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네요? 왜요? 미용실 망해서요?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서요?
성우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떨구며 울먹였습니다. 당신은 복수만 생각했어요.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요? 왜 그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말에 성우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변명할 거리라도 있어요? 불륜은 불륜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든 정당화될 수 없어요. 선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우리 일 알고 있었어요. 성우의 몸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지은이가 나랑 민석 씨 만나는 거 봤어요. 그날 지은이 죽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성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지은이가 뭐라고 했는데요? 성우가 다그쳤습니다.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지은이가 나한테 말했어요. 엄마, 그 사람이 누구냐고. 아빠한테 말할 거냐고.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그날 밤부터 지은이가 이상해졌어요.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성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뭘 했는데요? 딸이 힘들어하는데 위로라도 했어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했어요. 어떻게 위로해요? 내가 잘못한 건데. 나는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민석 씨한테 연락했어요. 만나자고. 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선영을 노려봤습니다. 딸이 힘들어할 때 당신은 불륜남을 만나러 갔다고요? 선영은 얼굴을 감싸며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나도 힘들었다고요. 성우는 선영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힘들었다고요? 당신보다 더 힘들었던 사람은 지은이었어요.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본 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성우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선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성우는 선영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은이가 죽은 날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선영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집에 있었어요. 거짓말 마요. 지은이가 전화했을 때 당신 없었잖아요.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민석 씨 만나러 갔어요. 그 사람이 헤어지자고 해서 붙잡으려고 나갔어요. 성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딸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 남자한테 매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선영을 밀쳐냈습니다. 나가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선영은 바닥에 엎드려 울먹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성우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우는 방 안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은이 마지막 전화를 걸었을 때 선영은 집에 없었습니다. 딸은 엄마를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다른 남자를 붙잡느라 딸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우는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집안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에게 당분간 현장 관리를 맡기고 휴식을 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기력도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은의 방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은의 사진첩을 넘기고 지은이 쓰던 물건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릴 적 인형, 학창시절 일기장,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증.
하나하나가 딸의 흔적이었습니다. 성우는 그 흔적들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복수를 했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성호 씨, 따님 휴대폰 복구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한번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형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성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은의 휴대폰 안에 무엇이 남아 있을까? 혹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성우는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형사는 투명 비닐봉지에 담긴 휴대폰을 건네주었습니다. 물에 빠져 있어서 복구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부 데이터는 살려냈습니다. 특히 문자 메시지와 메모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충전기를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지은이 찍어둔 배경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성우와 선영, 그리고 지은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우는 문자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친구들과 주고받은 일상적인 메시지들이 보였습니다. 병원 동료들과의 대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임시 보관함을 발견했습니다. 보내지 못한 메시지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선영에게 보내려던 것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본 거 아빠한테 말할까요? 아니면 엄마가 직접 말할 거예요? 날짜는 지은이 죽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지은이 선영의 불륜을 목격한 바로 그날이었죠. 두 번째 메시지도 선영에게 보내려던 것이었습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아요? 저랑 얘기 좀 해요. 제발이요. 사흘 전의 메시지였습니다. 지은이 엄마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선영은 외면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빠는 알아요? 저 다 봤어요. 엄마가 그 사람이랑 손잡고 있는 거, 키스하는 거. 너무 충격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네 번째 메시지는 더욱 절절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제발 아빠는 버리지 마세요. 아빠는 평생 엄마만 사랑했어요. 우리 가족이 깨지면 안 돼요. 제발이요. 성우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엄마의 불륜을 목격하고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딸은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의 행복을 바랐습니다. 다만 아빠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을 뿐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는 죽기 하루 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 엄마 뒤따라갔어요.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거 봤어요. 엄마는 결국 그 사람 선택한 거죠? 우리 가족은 이제 끝인가요? 지은은 마지막까지 엄마를 지켜봤던 것입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애썼던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지은이 죽던 날 밤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성우에게 보내려던 메시지였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해요. 아빠는 저한테 최고의 아빠였어요. 근데 아빠 미안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엄마 일도 힘들고 병원 일도 힘들고 모든 게 다 힘들어요. 성우는 메시지를 읽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딸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아빠, 제가 사라지면 아빠가 덜 힘들까요? 엄마도 자유로워질까요? 저만 없으면 모두가 편해질 것 같아요. 아빠, 정말 사랑해요. 미안해요. 그 메시지는 발송되지 못한 채 임시 보관함에 남아 있었습니다. 성우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통곡했습니다. 딸은 스스로를 희생하려 했던 것입니다. 자신만 사라지면 가족이 평화로워질 거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성우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왜 딸의 고통을 몰랐을까? 왜 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을까? 성우는 메모장도 확인했습니다. 지은이 마지막 날들을 기록한 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엄마는 늦게 들어오셨다. 누구랑 통화하면서 웃으셨다. 아빠는 모르는 것 같다. 말해야 하나? 말하면 가족이 깨질 텐데. 며칠 뒤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를 따라가 봤다. 어떤 남자랑 만났다. 손을 잡고 있었다. 나를 보고도 놀라지 않으셨다. 그냥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셨다. 한마디도 안 하셨다. 나도 아무 말 못했다. 마지막 일기는 죽기 전날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엄마는 나를 피한다. 아빠한테 말하면 아빠가 무너질 것 같다. 나 때문에 가족이 불행해지는 것 같다.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나을까? 모두가 편해질까? 성우는 일기를 읽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고, 아빠를 보호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던 것입니다. 결국 딸은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우는 다시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선영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이 휴대폰 복구됐어요. 당신한테 보낸 메시지들 봤어요. 성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숨소리만 들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당신한테 얼마나 많이 연락했는지 알아요?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어요. 그런데 당신은 한 번도 답장 안 했더군요. 딸이 도움을 청하는데 외면한 거예요. 선영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지은이는 우리 딸은 당신 때문에 죽은 거예요.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성우는 구치소 면회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선영이었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최민석의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다가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었죠. 선영도 공범으로 지목되어 함께 구속되었습니다. 성우는 면회를 갈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더 이상 선영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메시지를 읽고 난 뒤 마음 한편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영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정말로 가족을 버리려 했던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성우는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면회실에 들어서자 유리창 너머로 선영이 보였습니다. 수의를 입은 선영은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눈가는 붓고 퀭해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성우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성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면회 신청한 이유가 뭐예요? 차갑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한참을 입술을 깨물다가 말했습니다. 지은이 일제 잘못이 아니에요. 성우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직도 변명할 거예요? 아니에요. 들어줘요. 제발. 선영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죽던 날 제가 민석 씨를 만나러 간 건 맞아요. 하지만 헤어지러 간 거였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성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믿어질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그날 민석 씨한테 말했어요. 이제 끝내자고. 지은이가 알게 됐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선영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화를 냈어요. 지금까지 뭐하고 이제 와서 그러냐고 나를 협박했어요. 당신한테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저는 무서웠어요. 그래서 달래려고 했어요.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성우는 선영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왜 태국 여행 예약을 한 거예요? 그건 민석 씨가 한 거예요. 제 동의 없이 예약했어요. 저는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선영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울먹였습니다. 지은이가 죽은 건 정말 제 잘못이에요. 딸이 도움을 청할 때 제대로 안아주지 못한 게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저도 이제 깨달았어요. 가족보다 소중한 게 없다는 걸. 너무 늦었지만요. 성우는 선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진심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성우의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당신 말이 진심인지 어떻게 믿어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믿어달라고 강요하지 않을게요. 다만 한 가지만 알아줬으면 해요. 저는 지은이를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제가 나약했고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딸을 죽이려 한 건 절대 아니에요. 선영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잘못이 있어요. 성우는 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일만 했어요. 저랑 지은이를 돌보지 않았어요. 집에는 몸만 있었지 마음은 항상 현장에 있었어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외로웠어요. 대화 상대가 필요했어요. 당신은 늘 피곤하다며 잠만 잤어요. 제 말은 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기댄 거예요. 물론 제 잘못이 더 크죠. 하지만 당신도 반성해야 해요. 성우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성우는 가정보다 일을 우선시했습니다. 회사를 키우느라, 돈을 벌느라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했습니다. 선영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은이 무슨 고민이 있는지 제대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나도 잘못했어요. 성우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불륜의 변명이 될 수는 없어요. 외롭다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선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아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교도관이 선영을 데리러 왔습니다. 선영은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요. 그리고 당신한테도 미안해요.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선영은 고개를 숙이고 면회실을 떠났습니다. 성우는 구치소를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선영의 말이 진심인지 아직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비극에는 모두의 책임이 있었다는 것. 선영만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 성우는 최민석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남자에게서 직접 진실을 들어야 했습니다. 최민석도 같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다시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최민석은 면회를 거부했지만 성우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신청했습니다. 결국 최민석이 응했습니다. 며칠 뒤 성우는 다시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실에 들어서자 최민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최민석은 성우를 보고도 눈을 피했습니다. 성우는 수화기를 들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선영을 왜 망가뜨린 거요? 최민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망가뜨린 게 아니에요.
부인이 자발적으로 저한테 왔어요. 성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자발적이라고요? 외로운 사람 약점 잡아서 유혹한 거 아니에요? 최민석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약점이라니요. 부인은 외로웠어요. 당신이 제대로 챙기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냥 대화 상대가 되어줬을 뿐이에요. 대화 상대? 성우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잡고 키스하고 여행 계획 세우는 게 대화예요? 최민석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랑이 싹 텄으니까요. 부인도 저를 사랑했어요. 당신보다 저를 더 원했어요. 성우는 그 말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았습니다. 우리 딸이 죽은 건 당신 때문이에요. 최민석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따님 일은 안타깝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제 탓이 아니에요. 당신 탓이에요. 뭐라고요?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늘 일만 했잖아요. 가족을 돌보지 않았어요. 따님이 죽은 것도 부인이 제게 온 것도 다 당신이 가정을 소홀히 한 결과예요. 최민석의 말은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성우는 주먹으로 유리창을 쳤습니다. 성우는 유리창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주먹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교도관이 달려왔지만 성우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진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최민석은 여전히 냉소적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성우가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가정을 소홀히 한 건 사실이에요. 일만 하느라 아내와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그게 제 잘못이에요. 최민석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당신은 남의 가정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우리 딸이 겪은 고통에 대해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겠죠. 성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최민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따님 일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으로 최민석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도 딸이 있어요. 대학생이죠. 만약 제 딸이 그런 일을 겪었다면 최민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우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최민석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후회해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매일 후회해요. 여기 갇혀 있으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 성우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당신이 잘못을 인정한다는 건 알겠네요. 최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를 바라지 않아요. 다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박성호 씨, 정말 미안합니다. 성우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돌아서는 성우에게 최민석이 외쳤습니다. 박성호 씨, 성우는 멈춰섰습니다. 복수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 거예요.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이제 내려놓으세요. 성우는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최민석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복수는 행복을 주지 않는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성우는 복수를 했지만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함만 깊어졌습니다. 구치소를 나와 성우는 한강 다리로 향했습니다. 지은이 마지막으로 서 있었던 그곳. 다리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이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지은아, 아빠가 미안해. 성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내가 힘들어할 때 옆에 있어주지 못했어. 일만 하느라 너를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했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걸. 내가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행복한 거였잖아. 아빠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성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다르게 살기로, 복수와 분노에 매달리지 않기로, 지은의 이름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기로, 딸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누군가는 겪지 않게 하기로 말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성우는 지은의 이름으로 청소년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 부모와의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센터 간판에는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상처가 또 다른 누군가의 빛이 되기를. 성우는 매일 센터에 나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했으며 때로는 부모와의 대화를 중재했습니다. 성우는 자신이 지은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아이들에게 해주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눈물을 흘리는 아이를 보며 성우는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이야기해봐. 선생님이 도와줄게. 성우는 그 아이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함께 불러 가족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오해를 풀고 진심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가족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비가 내렸습니다. 성우는 지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지은아, 아빠 왔어. 오늘도 센터에서 한 아이를 도와줬어. 내가 겪었던 것과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아이였어. 성우는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이는 구원받았어. 가족이 다시 화해했어. 내 덕분이야. 내가 겪은 아픔이 다른 누군가를 구했어.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방울이 성우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지은아, 이제 아빠는 내가 그리워서 우는 게 아니라 내 덕분에 웃으려고 해. 내가 남긴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해. 그게 내가 원했던 거잖아.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거. 성우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이 느껴졌습니다. 선영이 출소 후 보낸 편지였습니다. 성우는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성우 씨, 저는 출소 후 요양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속죄하며 살고 싶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당신과 지은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평생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며 살겠습니다. 지은이가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성우는 편지를 접어 묘 앞에 놓았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미워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미움은 자신을 갉아먹을 뿐이니까요. 성우는 이제 그걸 알았습니다. 성우는 일어서며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아,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아빠한테 준 사랑 잊지 않을게.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안아줄게. 성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아닌 미소였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성우는 무지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극은 끝났지만 삶은 계속된다고. 상처는 남지만 그 상처가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다고. 지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성우는 묘소를 떠나며 뒤돌아봤습니다. 묘비 위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은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잘했어요. 이제 행복하세요. 바람에 실려온 것 같은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센터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성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저 멀리 센터 간판이 보였습니다. 당신의 상처가 또 다른 누군가의 빛이 되기를. 성우는 그 문구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지은의 상처를 빛으로 만들겠다고,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희망으로 바꾸겠다고. 그날 밤 성우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지은이 나타났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는 최고예요. 성우는 꿈속에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성우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지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아빠도 열심히 살게. 성우는 센터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아픔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수 대신 사랑을, 분노 대신 용서를, 절망 대신 희망을 나누는 삶. 그것이 성우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지은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